미국 하버드의 강의장입니다. 미국인 교수는 한국인은 미스테리한 민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모두 놀라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 브라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3학년생이죠. 윌리엄 하트 교수님의 동양사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76세의 노 교수님으로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수업은 항상 예약이 일찍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는 거의 다 찼고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였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항상 그렇듯 정시에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수업이 시작되자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한자로 흡수되지 않은 민족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는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며 한자를 조금 배웠지만 교수님은 곧 그 의미를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문명적 중력장을 피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이라는 제국의 존재는 주변국들에게 항상 흡수냐, 소멸이냐의 선택을 강요해왔다고 합니다. 티베트, 위구르, 몽골,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 문화에 흡수되거나 정치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 이유가 단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민족이 전쟁의 규칙을 달리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규칙을 달리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강의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윤관, 조선의 이순신. 이들은 모두 전쟁의 규칙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수업 전에 읽었던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계속해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옆에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국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친 지역들, 중동에서 이슬람 제국의 영향력이 미친 지역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죠. 저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며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독특한 전쟁 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의 다음 말씀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물리친 후 유럽은 퇴각하는 병사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리자가 되면 패배한 적을 끝까지 추격해 소멸시키는 것이 유럽식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트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철학을 분석하셨습니다. 한국의 고대 전투는 물러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소멸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에 따르면 중국은 늘 돌아오는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적 열세를 보완하려면 전투의 교환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했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살수대첩과 압록강 기습전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투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은 중국 수나라의 대군을 유인해 살수에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수나라는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었고 결국 수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고대 한국의 전쟁 유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갑옷, 활, 화살촉 등 다양한 유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각궁은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중국이나 몽골의 활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는 한국인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강의 중간에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항상 수세적이었나요? 하트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댄. 한국은 수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생존이었죠.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고려시대 윤관 장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윤관은 북방 민족인 여진족을 상대로 성공적인 원정을 펼쳤고 이후 구성을 쌓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의 독특한 전쟁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영토 확장보다는 견고한 방어와 적의 소모전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죠.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의 전쟁사가 단순한 승패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의 축적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유럽의 해전 전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적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지형과 조류를 활용한 전술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전쟁 철학의 한 표현입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하트 교수님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중국 출신의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손을 든 학생은 류신이라는 중국 베이징 출신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하트 교수님의 동양사 수업을 부전공 과목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류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말하면 마치 중국이 팽창만 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족은 포용의 문명을 중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신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의 시각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한족은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화적 융합을 이루어냈고 많은 경우 정복보다는 동화와 포용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하트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류신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류신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도 갖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은 포용을 통해 통일을 이뤘고 그 통일은 항상 주변의 자율성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가장 명확히 인식한 나라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천하통일과 태평성대라는 개념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구조적 동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팽창은 의도적인 침략보다는 문명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해되었지만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류신 학생의 지적은 중요합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포용의 문명으로 인식했고 그것은 틀린 인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시각에서 보면 그 포용은 곧 흡수와 동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스크린에 중국의 역대 왕조와 한반도 왕조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연표를 띄웠습니다. 그 연표는 중국의 각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정치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통일될 때마다 한반도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나라의 통일은 고구려 침공으로 이어졌고 당나라의 통일은 신라와의 동맹 후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나라의 등장은 고려의 몽골 복속으로, 명나라의 등장은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졌죠. 중국의 통일과 한반도의 변화는 항상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류신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것은 중국의 문화적 매력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트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 문화의 많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유교, 한자, 불교 등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유교는 중국의 유교와 다르고 한국의 불교도 중국의 불교와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흡수되지 않음의 본질입니다. 강의실 내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학생은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고 베트남 학생은 베트남의 중국 저항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이러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유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의 사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지리적 특성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반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정 정도의 고립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 지리적 환경을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트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산성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산성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진 속 산성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높은 산 정상부의 견고한 성벽이 둘러싸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산에 성을 짓는다는 개념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트 교수님은 한국의 지리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것이 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반도는 목축이 불가능하고 인구는 희소했으며 자연은 가혹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선택한 방식은 산성 농성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다양한 한국의 산성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구려의 안시성, 백제의 공산성, 신라의 월성, 그리고 조선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까지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성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읍성, 일본의 영주 성체, 유럽의 귀족성과 달리 한국의 성은 전 국민이 철수해 농성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한국의 산성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성이 주로 군사적 목적이나 지배층의 거주지로 사용된 것과 달리 한국의 산성은 전체 주민이 위험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산성은 사회적 단결을 강제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남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패망하는 공간이었죠. 하트 교수님은 산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성 내에는 우물, 창고, 관청,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사찰까지 갖추고 있어 장기간 농성을 할 수 있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47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저는 산성의 의미가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한국 민족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나라의 대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조선의 왕과 조정,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남한산성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 47일 동안 성 안에서 저항했고 결국은 항복했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는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항복 이후에도 조선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자신들의 언어, 의복,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흡수되지 않음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하트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넘겨 현대적 관점에서 본 산성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산성 문화는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단결하고 함께 대응하는 문화적 패턴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집단적 대응, 그리고 다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현대적 산성 문화의 발현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문화적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집단적 경험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산성 문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교수님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화면에는 활을 쏘는 한국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활을 쏘는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유쾌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진화론적으로 활을 못 쏘면 생존할 수 없었던 민족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활을 못 쏘면 생존할 수 없다니,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트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활은 한국 전쟁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 병사들을 모을 때 건 조건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활을 쏠 수 있는 자는 모두 모여라.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전쟁은 단결력보다 정밀함이 요구되었고 활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양궁이 세계 최강인 것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가 아니라 전쟁 문화의 잔재입니다. 하트 교수님의 이 설명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양궁 실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현대 한국인들의 협동 문화가 어떻게 과거의 전쟁 문화에서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의 협동 능력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입니다. 적은 인구로 거대한 중국이라는 이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전투 능력과 함께 완벽한 협동이 필수적이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전통 궁술 대회인 국궁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양궁과는 달리 훨씬 무거운 활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활인 각궁은 크기는 작지만 굉장한 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동성과 파괴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설계였죠. 유럽의 장궁이나 중국의 대형 궁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활 문화가 어떻게 사회 구조와 연결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활 쏘기는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사회적 의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향사례라는 의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고 이는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동원 체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노트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도 그들의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현대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 해병대는 중대 전술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미군은 처음에 이런 접근법을 비웃었지만 곧 그 기지가 베트콩을 격파하며 현대적 산성의 기능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교수님은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전쟁 철학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로가 없는 진지, 극단적 방어력, 단결력 기반 전투체계가 한국만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미군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이 기동성과 화력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군은 산성 개념을 현대화한 방어체계를 구축했죠. 이는 수천 년간 이어온 전쟁 철학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 설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미국인으로서 베트남전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한국군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전통의 발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재난은 민족의 유전 코드를 호출합니다. 이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LA 폭동 당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LA 폭동의 사진을 보여주던 하트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은 민족의 유전 코드를 호출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유전 코드라. 마치 DNA처럼 한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LA 폭동 당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에는 루프탑 코리안으로 알려진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사진들이 연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건물 옥상과 지붕 위에서 총을 들고 자신의 가게를 지키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산성에 오른 후 공격해오는 폭도들에게 총을 들었습니다. 이 행동은 비이성적 분노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체화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전통은 총의 형태로 재현됐고 협동은 다시 발현됐습니다. 교수님은 LA 폭동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2년 4월 로드니 킹 사건의 무죄 판결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한인 상점들이 주요 약탈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백인 거주 지역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고 한인타운은 사실상 방치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산성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물 옥상이라는 고지대를 점령하고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방어선을 형성했죠. 이것은 남한산성이나 고구려의 산성 농성과 같은 패턴입니다. 교수님은 건물 옥상에서 가게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된 산성 방어 전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고지대를 점령하고 협동하여 방어하는 전략은 한국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군대를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와서도 군사훈련의 경험을 잊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LA 폭동 당시 한인들의 대응이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서 문화적 DNA의 발현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을 든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조상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방식의 연장선이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이들을 위험한 무장 집단으로 묘사했지만 시각을 바꿔보면 이는 극한 상황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영웅적 행동이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이제 미국 내에서 자기 방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넘겨 LA 폭동 이후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한인 상점들이 파괴되었지만 커뮤니티는 더욱 강하게 단결했고 정치적 영향력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루프탑 코리안 사건은 미국 내 한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도 유지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지만 그들의 문화적 DNA는 여전히 그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인들에게 한인 커뮤니티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루프탑 코리아는 미국 내에서 자기 방어와 커뮤니티 보호의 상징적 사례로 언급됩니다. 하트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이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2003년 SARS 발병 시의 조직적 대응,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국민적 단결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산성으로 올라가 함께 대응하는 문화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트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패턴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은 다시 바뀌었고 이번에는 전쟁이 부른 질서, 그리고 오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인이 정부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건 전시 상황일 때만입니다. 저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 사회가 매우 질서정연하고 시민들이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른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트 교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IMF 금모으기, 코로나 방역,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텍스트를 띄웠습니다. 모두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준 집단적 협동의 사례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인을 수동적 농민문화로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평시엔 시기하고 전시엔 결집하는 민족입니다.
교수님은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을 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데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집단적 방어 메커니즘이었죠. 마치 산성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교수님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다른 나라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했을 때 한국 사회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고 따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문화의 결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집단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트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위협 속에서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단결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때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한국인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놀랍도록 단결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운동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오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한국 사회의 질서적 연함이 단순한 복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서구 학자들은 종종 한국인의 집단 행동을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유교적 전통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더 깊은 층위에서 이것은 전시 행동 양식의 발현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전쟁으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IMF 극복 전쟁, 환경오염과의 전쟁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이밍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금은 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전시 행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트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이 민족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 전시 모드로 전환하는 지능형 집단입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특성이 한국의 경제 발전,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기 대응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하는 능력이 한국 사회의 회복력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전시 모드의 단결 능력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때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 설명에 깊이 몰입한 듯 했습니다. 저도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강의실에는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학생들은 모두 교수님의 결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문명적 중력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전쟁 철학, 산성 문화, 활과 협동의 진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위기 대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 오해받아왔습니다. 일본은 그들을 조선인이라 부르며 무기력하다고 폄하했고 서구는 그들을 은둔의 왕국이라 칭하며 폐쇄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했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짚어나갔습니다. 한국인이 정부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건 전시 상황일 때만입니다. 한국인들이 질서정연하다고요? 그건 생존이 걸렸을 때만입니다. 한국인들이 단결력이 있다고요? 그건 외부 위협이 있을 때만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미국에서도 종종 한국 사회를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이런 단순화된 이해를 넘어서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인을 수동적 농민 문화로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평시엔 시기하고 전시엔 결집하는 민족입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이중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이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21세기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 한국은 여러 면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수천 년에 걸친 생존 투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피해의 역사가 아니라 창의적 적응과 혁신의 역사였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국인들은 독특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왔고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회복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역사학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강대국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는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존의 역사야말로 인류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트 교수님은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국가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언급하셨습니다. 베트남, 폴란드, 이스라엘 등이 그 예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에 따르면 한국의 사례는 이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적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과정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트 교수님은 강의의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은 생존의 민족이자 전쟁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두 특성이 공존하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교수님의 말을 곱씹다가 곧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치며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하트 교수님의 마지막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존과 전쟁, 이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이 어떻게 한 민족의 정체성 속에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버드의 동양사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이 강의가 단순히 학점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